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는 이러다 곧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 인구가 유출되고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 그야말로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멸이라는 표현까지 쓸까 싶은데 상황이 일단 어쩐지부터 짚어보죠. 네, 지방 소멸은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불과 한 12%도 안 되는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요. 부와 자원도 이곳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반면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그 자리는 빈집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이렇게 활력을 잃으니까 다시 또 인구는 유출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2019년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비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의 경우에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만 2천 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것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요. 지방에서 투자받기 어려운 기업이 유망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역시 지금 시행을 해서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별법도 많이 제정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특례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방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 여건과 같은 정주 여건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빈집 정비를 위해서 올해 50억, 내년도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고 또한 청년 마을을 조성해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주거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있고요. 또 그러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잘 지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고 또 근로자 임대주택 같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방 소멸 대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인구 위기에 대응한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출산화 숫자나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각 부처에서 흩어진 인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기획, 컨트롤할 수 있는 큰 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지금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정책 전반을 부총리급 기구에서 조정, 통합,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인구에 관한 최고 정책을 수립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들께 저희가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취득세 전액을 면제시켜 드리고 있고요. 예.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또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전에는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었는데 그걸 좀 기준을 낮춰서 2자녀 있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 또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부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방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제도가 교부세라는 제도인데 이 교부세를 지방에 나눠줌에 있어서 인구 감소를 위한 정책을 아주 우수하게 펼치거나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부세가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과 돌봄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결혼, 출산, 돌봄을 통합적으로 일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시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 정부의 또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죠. 시청자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아날로그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단순한 전자정부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 고도화한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네네. 그 성과로서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7월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우리가 발급을 시작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국가보건증이라든지 재외 국민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모바일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이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갑 없는 사회를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제도로 인감증명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시행된 지가 1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도록 그 제도 개선을 했고요. 또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재산관계가 아닌 꼭 엄격한 확인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KTX나 SRT 예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예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친숙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민간 포탈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민원 서비스를 할 때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빈손으로 가서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는 약 360개 영역에서 구비 서류 제로화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행정 서비스, 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몽골 정부와도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OECD에서 디지털 정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연속으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전자정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발전 경험과 어떤 정책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려고 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도 그러한 경험과 기술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런 기술을 공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몽골 정부의 경우에는 네. 우리의 K 주소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K 주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몽골의 주소 시스템에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바일 신분증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서비스가 있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무엇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앞선 2년 반 동안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네네. 앞으로 남아 있는 2년 반은 더욱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국민비서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지해주는 이런 기능을 했는데 앞으로는 혜택 알림이 서비스로 이걸 바꿀 예정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개개인의 소득이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이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에 바쁘신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모르고 계셔도 알아서 자기한테 딱 맞는 서비스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개설을 해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지난 여름에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고 그에 비해서 이제 풍수의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재난재해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이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 여름철 평균 강수량의 80%가 장마 기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곳이 무려 16곳이나 관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80% 정도 줄었고요. 재산피해는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경우가 산사태, 그다음에 하천재해, 그다음에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굉장히 집중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을의 이장, 통장, 그다음 국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연 재난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저희가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장관님께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크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최근 관심 있게 챙기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은 결국 우리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의식 체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발견하고 신고하고 또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 그다음에 퀴즈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골든벨, 뭐 그 밖에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회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걸 프로그래밍 하고 있고요. 또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27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은 또 우리 어른들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아이 먼저라는 전 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항상 아이 먼저라는 인식을 하시고 운전해서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까지 또 정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